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3단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요.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된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7월이 되면은 앞으로 너는 죽을 때까지 집을 사지 못할 거다. 여러 가지 공포감을 조장하는 뉴스가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데요. 여러분, 은행으로 달려가기 앞서서 오늘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은행으로 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서론이 긴가? 자,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6억까지 된다며 연봉 1억 직장인 은행 갔다가 멘붕이 왔다. 그러니까 대출이 6억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갔는데 대출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다. 무엇 때문에 안 나오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스인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면요. 그동안 빌려주기로 했던 돈들, 빌려줬던 돈들보다 적은 대출 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뉴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5억 9,400만 원까지 앞으로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됐을 때 5억 9,400만 원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기 전 지금 은행에 가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 6억 2,7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다. 3,30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 한 달 차이로 3,300만 원을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유형으로 보면은 고정금리가 돈을 더 많이 빌려준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은행에서는 고정금리로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고정금리에 한해서 돈을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주기형이 돈을 제일 많이 빌려주고요. 뭐 혼합형, 변동형 얘네들은 주기형보다 돈을 조금만 빌려준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네요. 금액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야, 나는 괜찮아. 그거 신용대출로 메꾸면 돼. 내가 그 자리 공백을 채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면은 신용대출 한도 역시 줄어듭니다. 이금융권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 전체를 봅니다. 어디서 돈을 얼마를 빌렸고, 내가 뭐 카드론이 됐건, 보험대출이 됐건, 신용대출이 됐건, 마이너스 통장이 됐건, 이렇게 신용을 이용해서 빌린 돈까지 전부 다 합산을 해서 끌고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이게 스트레스 DSR 3단계고 바로 7월 1일부터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은행에 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빠르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매기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내 집 마련 디딤돌,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혼부부, 자녀가 둘 이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 그러니까 출산율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 자금이다. 이 이야기예요.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대출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신생아, 내 집 마련, 신혼부부, 자녀가 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국가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는 건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선행되지 않았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대출을 해주기보다 주택 가격을 먼저 잡아야죠. 주택 가격을 잡아두고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편하게 빌릴 수 있게 굉장히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줘야죠. 미쳐 날뛰는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이 미쳐 날뛴 부동산 가격을 내가 매수를 할 수 있게 더 편하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는 마치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대출을 해주면서 그들을 피말려 죽였던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영업을 못하게 막았죠. 영업을 못하게 막으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죠.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죠? 자,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에 관련된 뉴스는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높아진 임대료도 한몫했지만 코로나 때 받았던 어마어마한 대출이 시간이 지나서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 그들이 입었던 손실을 공짜로 메꿔준 게 아니고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줬기 때문에 그 부메랑이 고스란히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신생아, 신혼부부, 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집값은 잡지 않겠다. 다만 대출을 해주겠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행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첫 번째로 제가 짚었던 포인트는 국가적인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 올라간 집값은 인정해버리는 이러한 첫 번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거를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요. 돈을 조금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주기형 같은 경우에 6억 3,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만기 연 4.2%로요.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거냐?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연봉 1억인 사람이 지금 6억 3,500을 빌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은행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나오는 뉴스가 뭐냐? 자, 보십시오. 막차 떠나기 전에 집을 사자. DSR 앞두고 대출 폭등 조짐이 보인다. 초긴장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9시도 안 됐는데 모두 대출 상품이 소진이 돼버렸다. 난이도 극악이다. 은행 대출 오픈런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 이러한 뉴스가 참 시기적절하게 같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연봉 1억인 사람이 6억 3,5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뛰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6억 3,500만 원 뭐 대출을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엄청나게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한 번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5대 은행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월별 증가맥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녹색이 뭐냐? 가계대출 그래프입니다. 가계대출은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뭔가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완만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대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이냐? 신용대출이었습니다.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신용대출이요 거의 1조 4천억, 거의 1조 5천억에 가까운 돈이 한 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IPO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신용대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지금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일조를 한 건 주담대가 아니고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들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지 않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아까 전에 제가 연봉 1억인 사람이 대출을 6억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봉 1억인 사람이 실제로 6억 3,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연봉 1억은 한 달에 실수령을 얼마를 하게 될까요? 대략 68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 680만 원, 연봉 1억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5에서 7%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억 3,5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금리 4.2%로 30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조절이 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4.2% 30년을 보고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먼저 매달 상환해야 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0만 원 받아서 310만 원 상환하고 나면은 370만 원 잔액이 남고요.
이 정도 생활 수준 유지하시는 분이 뭐 부부지간에 차 한 대씩은 굴리고 있겠죠. 차 2대 할부금 한 달에 150 정도 나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잔액 220 남았습니다. 자, 220 남은 이 돈으로 식비, 보험료, 자녀 양육, 공과금, 관리비 등등등등 나머지 돈들을 내야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이냐? 맞벌이입니다. 와이프도 나가서 아니면은 부부 중에 다른 한 사람이 나가서 돈을 추가로 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부족한 이 돈들을 메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죠? 결국은 자녀 양육을 없애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낳더라도 많아야 한 명만 낳겠다. 왜냐? 자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도 줄어들고요. 식비도 줄어들고요. 공과금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제 영상에서 바로 직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해외여행, 명품 소비해야죠. 그래서 인스타에다 올려야죠. 그래서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부동산이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연봉 1억을 벌어도 대한민국 상위 5에서 7%여도 6억 3,500만 원 대출을 받는 순간 노예 계약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는 6억 3,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없죠. 70% 받아서 6억 3,500이면 100%로 환산을 하면은 9억대 아파트인데 서울 시내에서 9억대 아파트면 사실 좋은 아파트가 아니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다. 연봉 1억을 벌어도요. 행복한 삶, 넉넉한 삶,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은행 오픈런 하고요.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 무조건 상승론. 지금 얼어 죽어도 신축만 들어간다. 이러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신축의 값어치는 더욱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을 목숨을 걸고 들어가라. 목숨을 걸고 들어갈 때 마지막 기회가 바로 현재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면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여론에서 엄청나게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현혹을 하고 있을 거고 요즘 들어 갑자기 분양 관련된 스팸 문자가 많이 오는 것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막차 태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현실을 알고 현실에 대해서 깊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신혼부부, 다자녀에게 필요한 건요.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이미 너무 올라간 집값을 반영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집값을 먼저 만들고 정상적인 집값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첫 번째가 선행이 돼야죠. 순서대로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과거 코로나 때 영업 금지시켰죠. 10시였나요? 10시 이후에는 가게 문을 못 열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영업자들의 피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서 다 틀어 막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돈 갚는 거는 문제도 아니란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서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몰락해버렸습니다. 부동산이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게 선행되지 않은 정책자금 대출, 그 다음에 막차를 태우는 은행 오픈런인의 마지막 기회네, 신축이면 무조건 올라가네, 이러한 현혹성 여론을 조성한 막차 태우기, 이러한 것들 부동산이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현재 다 무너져 나가는 이 모습과 부동산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모든 경우의 수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과연 지금이 내가 모든 걸 걸고 집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기 전에 발빠르게 은행으로 달려가야 될 시기인가, 관망을 해야 될 시기인가, 달려가야 될 시기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기 전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은행으로 달려가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요? 아니면 막차를 태우고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 입구에 서 있는 그러한 타이밍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